만약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이 교도소를 나온 범죄자에게 이런 말을 들으신다면 기분이 어떠실까요? 콩밥 잘 먹고 왔다. 가만두지 않겠다. 듣기만 해도 소름 끼칠 소식인데요. 놀랍게도 실제 사건입니다.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다 징역을 살게 된 손님. 출소하자마자 자신을 신고한 술집 사장을 찾아갔죠. 그리고는 나 아줌마에게 보복하러 왔어. 콩밥 잘 먹고 왔다라고 말하면서 협박을 시작했습니다. 결국 또 붙잡혀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. 이렇게 가해자가 피해자나 신고자를 찾아가서 보복하는 사건, 보복 범죄라고 합니다. 법적으로는 무겁게 처벌하지만 그치지는 않고 있습니다. 보복, 폭행, 상해, 감금, 협박, 하루에 한 건씩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.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모두 보호를 받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. 피해자, 신고자를 가해자로부터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?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는 보복 범죄를 짚어보겠습니다. 자, 일단 뭐 기자나 변호사, 기자들은 뭐 그런데 아무튼 변호사님 혹시 네. 만약에 누구를 변호하다가 패소하셨어요. 네. 혹시 그런 사람들한테 너 내 돈은 돈대로 받고 패소하고 너 가만 안 둘 거야. 뭐 이런 협박 받아보신 적 없어요? 제가 사건을 맡아서 그렇게 협박을 당한 적은 없는 것 같고요. 근데 이제 법정에서는 가끔 있죠. 진짜요? 상대방 이제 변호사 대 변호사는 상관이 없는데 저 반대쪽에 이제 당사자도 이제 뭐 방청석에 있거나 앉아 있는 경우들이 가끔 그렇죠, 있거든요. 그럼 그분이 갑자기 일어나서 저한테 뭐라 그런 적은 이런 경우는 가끔 있는데요. 저는 다행히 바깥에서 제 사건을 가지고 협박을 받은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. 그렇군요. 기분은 굉장히 나빠요. 법정에서 욕 들으면. 그랬어요? 그때 그냥 듣고만 계셨어요? 아니면 보통 그럼 그냥 웃고 말죠. 그랬어요? 네, 거기서 뭐 제가 또 대응하기 좀 그러니까. 그렇군요. 혹시 이 기자는 뭐 없었어요? 저는 사실 이제 취재를 하다가 예전에 이제 제가 한 대학의 이제 여성 교수가 남학생의 성추행한 사건을 보도와서 이제 직접 찾아가고 그랬다가 그래요. 그 여성 그 교수 같은 경우는 저를 만나주지 않았고 변호사를 통해 갖고 갑자기 전화를 하더니 법적 대응하겠다. 당신 고소하겠다. 보도가 나가면. 라고 했더니 왜 맘대로 하시라. 어차피 나는 있는 그대로 했으니까 맘대로 하시라 해서 보도까지 다 했더니 결국에는 이제 연락이 없더라고요. 네. 그건 뭐 일상 다반사 아니에요, 기자들한테는. 난 그걸 기대했던 게 아닌데. 너무나 난 또 뭔가 나올 줄 알고 계속 듣고 있었더니 그건 나도 맨날 당하는 일인데 막. 만들어 갖고 와야겠네요. 그러니까 좀 아무튼. 자, 일단 이게 뭐 앞서 홍지용 기자가 설명한 거는 내가 신고를 하거나 고발을 해서 옥살이를 한 어떤 사람이 감옥에서 혹은 출소를 한 이후에 보복을 하겠다. 진짜 저는 그런 경험이 아직은 없지만 진짜 소름 끼칠 것 같아요. 정말 저도 놀랐습니다. 이 사건이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면서 시작된 사건입니다. 2018년에 원래 있었던 일인데요. 40대 손님이 난동을 부려서 결국 징역 1년을 살게 됐습니다. 그리고 지난해 출소했는데 나오자마자 그 술집으로 찾아갑니다. 그래서 술집 주인을 만나더니 콩밥을 잘 먹고 왔다. 나는 이제 보복을 할 것이다. 이러면서 협박을 시작했고요. 옆집 사장이 와서 말렸습니다. 말렸는데 얼굴을 때리고 막 물건을 집어 던졌습니다. 그래서 또 붙잡혔습니다. 자, 교수님, 그 경찰 행정학을 이제 강단에서 이제 가르치고 계시니까 저런 사례 케이스 스터디 같은 걸 좀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? 네, 많죠. 예. 그럼 어떻습니까? 저런 사람들의 심리는 좀 일반적으로 이제 범죄자들의 특성이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면서 그 행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상대에게 전가하는 그런 그러겠죠.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사실 뭐 적반하장인 그런 상황인데 특히 이제 그 상대에 대해서 어떤 협박을 한다든가 하면 평소에 그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, 특히 이제 주로 여성들이 많고요.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자기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반성을 한 것이 아니라 안에 있으면서 부글부글 이제 내 나가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잘못 먹은 건데요. 앞으로 살아야 할 그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한 거죠. 뭐냐면 상대를 협박하고 위협하는 그 과정에서 상대가 겁을 먹고 자기에게 잘못을 비는 그것을 보면서 자기의 어떤 행동을 정당화하는 그런 심리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. 예. 자, 변호사님, 그래서 결국 이 남성 당연히 법정에 섰겠죠. 예. 지금 이 남성 한 행동을 보면 뭐 너 때문에 콩밥 잘 먹고 왔다 이렇게 협박하고 폭행하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협박 폭행은 잘한 건 아니지만 형이 중하진 않아요. 그런데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.
그러니까 과한 건가요? 이건 굉장히 되게 중하게 선고가 된 거죠. 중하게, 왜냐하면 일반 협박과 일반 폭행과 달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을 한 법률에 보복 폭행, 보복 협박이라고 따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. 이걸 강하게 처벌하자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. 진실을 밝히기가 어려워져요. 내가 보복당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생기잖아요. 이 문제를 제기하려는 사람이. 그러면 이것 때문에 결국 사법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단합니다. 그래서 이 사람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고 형이 너무 중한데요라고 항소했습니다만 그냥 징역 3년 유지가 된 거죠. 그럼 지금도 콩밥 두 번째로 잘 먹고 있겠네요. 그러네요. 자, 아무튼 그런데 지금 이게 뭐 정말 말로만 들어도 소름 끼치지 않으십니까? 자, 그런데 제가 그 말씀하고 계신 동안에 검색을 해봤더니 이런 사건들이 되게 많네요. 맞습니다. 이게 예전에 저희가 이 사건 반장에서 소개해드렸던 사건 하나를 예시로 들면은 이 한 남성이 이제 운동선수 출신 남성이 지인을 폭행해서 장애를 갖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. 근데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징역 1년이 선고됐어요. 그럼 1년 뒤에 이 남성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이 피해자 가족이 정말 두렵다면서 이제 국민청원까지 올렸던 사건입니다. 일단 이 영상을 준비했는데 영상 보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지금 보신 저 영상입니다. 기억나실 거예요. 덩치가 상당히 큰 야구 선수 출신 남성이 저렇게 주먹을 휘두르면서 보면은 그 다음 장면에 저희가 일부 좀 잔혹한 장면이 있는 건 저희가 편집을 했습니다. 바로 다음 장면이 저렇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머리를 크게 다쳐서 저 피해자가 장애가 생겼습니다. 근데 법원을 가서 선고가 났는데 징역 1년. 한 동네에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자 가족이 자신이 한 동네에 살고 집까지 노출됐지만 이사도 할 수 없을 만큼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두렵다. 이런 글을 올려서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이제 청원에 동의하기도 했었습니다.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또 이 끊임없이 협박 편지를 보냈다가 출소하자마자 또 콩밥을 또 먹으러 갔다. 이런 사람도 있다면서요. 네,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고요. 정확히는 출소하자마자 교도소 문 앞에서 체포됐습니다. 아, 진짜요? 예, 문 앞에서 그대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. 협박 편지가 110통이었고요. 어떤 사건이냐면요. 제가 살펴봤더니 원래 사촌형에게 협박을 해서 징역 2년을 살았습니다. 그랬는데 2년 내내 110통의 협박 편지를 보낸 겁니다. 이 내용을 보면 합의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. 합의서를 넣어달라. 돈을 넣어달라. 이러면서 계속해서 붉은색 펜으로 편지를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서 이 협박 내용 때문에 교도소를 나오자마자 붙잡혔습니다. 자, 그 감옥 그 교도소 문을 나서자마자 또 잡히는 경우가 혹시 변호사님 기억나시는 게 유사 사례가 있어요? 저는 이런 사례들 그렇게 많이 보진 못했는데 근데 이제 감옥에서 이제 막 보통 이런 거 편지 쓰면 이거 다 또 확인할 텐데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. 일단은 원칙적으로 서신 교환은 자유예요. 자유고 예외적인 경우 검열을 하는데 예외적인 경우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아니면 증인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때. 근데 이렇게 협박 편지를 지속적으로 쓴다면 그쪽에서 문제 제기하면 그때부터는 검열을 할 수 있겠죠. 그러니까 초기에는 하기 어렵다라는 거고 또 교도소 내부에서 예를 들어서 폭동을 공모한다.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질서 위주로 해서 막아야죠.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검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편지들이 외부로 많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. 그렇군요. 자, 지금 제가 앞서도 기사 검색을 해봤더니 되게 많더라 했는데 이게 하루에 한 건? 네, 맞습니다. 하루에 한 건이 넘습니다. 1년에 넘어요? 이제 한 400건 넘게 발생하는 건데요. 이 법무부 통계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.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이죠. 보복 범죄가 총 2,000여 건 발생했습니다. 정확히는 2,126건입니다. 근데 이거 365일로 나눠봐도 2014년 403건에서 뭐 조금씩 줄어갖고 2018년에 381건인데 지금 표가 나오고 있습니다. 365일인데 하루에 한 건 넘게 저렇게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. 보복 협박이 그래도 가장 많고 1,100여 건이나 됐고요. 보복 폭행 그리고 보복 상해 순으로 많이 발생했습니다. 아니, 근데 교수님 진짜 저렇게 보복을 예고한다고 해서 전부 다 보복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. 그냥 개 중에는 또 그냥 약간 공갈 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? 그래서 이제 보복 폭행, 보복 상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다뤘던 사건이 있는데요. 그 모 지방에서 발생된 것인데 어떤 남성이 살해하는 모습을 여성 장애인이 그것을 목격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.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결국 계속 협박을 하고 하다가 결국 그 여성을 살해한 그런 강력 범죄가 발생한 예가 있거든요. 정말 그 뭐 생각하기 싫지만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살인이라든가 이런 어떤 강력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는
뭐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사실 이 과정에서 이 피해자가 그 가질 수 있는 그 심적 부담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 보복 범죄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악질적인 그런 범죄다. 그렇게 봅니다. 그렇군요. 아니, 이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장치도 있겠죠? 네,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예. 주세요. 1년에 10,000건 넘게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. 최근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데요. 이 내용을 살펴보면 위험 정도에 따라서 임시 숙소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. 보호자의 동선을 따라가는 순찰을 제공할 수 있고 또 당장 경찰을 부를 수 있게 스마트워치도 제공을 해준다고 합니다. 근데 이게 또 문제가 이걸 요청이 들어온 대로 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근데 현실적으로 인력과 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해줄 수 없거든요. 그래서 이런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 심각성 얼마나 심각한지를 따져서 이 보호 수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경찰서에서 이 신변보호심사위원회를 꾸려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데요. 하지만 이게 뭐 모든 사람들이 하다 보면은 사안에 따라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어떤 범죄로 이어지기도 해서 이제 비판이 나오기도 하는 실정입니다. 자, 일단 뭐 피해자는 보호를 받아야 하고 가해자는 뉘우치고 반성해야 하겠죠. 적어도 피해자가 가해자를 두려워하는 일만큼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. 자,